성을 대상으로 수입 활동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게 사회풍조가 돼갖고 그 사회풍조를 반영한 글을 쓴 겁니다. 전후 미망인가 퇴퇴를 풍조하는 그 글을 썼던 겁니다. 사례도 잘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나 해야 되는 우리가 왜 나섰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싸우던 그 정신을 본받아갖고 우리도 이렇게 나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정신이 좀 있었어요. 자, 대학교에서 시국선 논문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15는 부정선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마산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면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차례의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걸 다 무너뜨린 지역이 마산입니다. 그래서 마산은 우리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라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마산을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1년에 5.16 군사정변 일으켰고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61년 5.16 그러면 거꾸로 해도 5.16, 뒤로 앞으로 해도 5.16 됩니다. 그럼 연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대통령 군대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 약속은 이제 그냥 겉으로 내세운 약속이고요. 한 3번 정도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권 준비를. 그 집권하려면 군인들이 집권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그 군사정변에 대한 그 정권의 정당성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국에 승인받았다면 지금 이제 미국에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미국이 또 오해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공산당의 쿠데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공산당 활동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일으킨 쿠데타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나이는 너네랑 잘 지낼 생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한일회담을 제기합니다. 물론 비밀리 했지만은.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그 코멘트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일회담은요, 이승만 정부 시기 때부터 미국은 미소 냉전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과 미국이 친구가 돼갖고 자유진영으로 뭉쳐지고, 나머지가 이제 그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모양새를 띠길 바래갖고, 한국과 일본이 빨리 화해하길 바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그거를 안 했습니다. 일본이 배상을 하고, 확실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 한은 이걸 하지 않겠다고 이제 딱 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일회담을 한 몇 차례 제기했었는데 몇 차례 전개했었는데 잘 안 되고 계속 이제 그 실패를 끝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제기를 해줍니다. 미국 입장은 이제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때는 되게 껄끄러웠었지만 뭔가 자기들이 이제 그 해야 될 거를 많이 좀 챙겨줘야 됐거나 아니면 다루기 좀 쉽지 않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출신이었었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이때 한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뒤에 어려워진다. 정식 정부 수립되면 어려워진다라고 해갖고 이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크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들어가갖고 한일 간의 이제 국교 정상화 이때 체결이 된 겁니다.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갔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나 아니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상관들을 내보내갖고 그 사람들을 그 만나게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하 관계가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 만나게 한다면 무슨 장면을 연출시키냐면요. 대통령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을 시켜요. 자기 이제 그 스승이거나 상관이었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한일 관계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 해방 이후에 이제 20년 만에 다시 친구가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경제개발 5년 실시했다. 이거 사실은 20하고 때 미국이 코멘트를 해줬었어요. 네 이거 해마. 이거 하면 될 수 있어. 이승만 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가 주도해갖고 경제를 끌어가는 것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나는 못해. 그리고 안 했었단 말이야.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해볼까 했었는데 사회구명이 터져갖고 이제 안 됐던 거고요. 20하국 때는 하겠다는 말까지 다 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쳤는데 바로 다음 달에 61년 4월에 국무회의 심의까지 통과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5.16 군사합의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하게 된 거예요. 자, 김종필의 오이라 메모. 이때는 이제 비밀리에 만났었던 것이고요. 이때는 6억 달러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6억 달러 나오면은 김종필의 오이라 메모고요. 궁극적으로 받은 건 이제 8억 받습니다. 8억. 자, 박정희 정권은 그리고 이제 그 군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을 합니다. 돈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일으킨 게 4대 의혹 사건하고 3번 폭리 사건인데 4대 의혹 사건은요. 돈 벌기 쉬운 게 있어요. 그 국가를 운영하면은 뭐 장난질만 조금 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주식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빠찡코 같은 걸 가지고 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특혜주면서 이제 그 정치 자금을 많이 획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신뢰를 잃게 되는 그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이제 중앙정보부라는 우리 지금 말하면 국정원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부라는 걸 만들어갖고 원래 정보부는 국가 간의 정보를 이제 그 간첩질을 하면서 국가 간의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주 업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보부는 국제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되게 수준이 좀 많이 낮은가 봐요. 대신 국내 정보 사찰에 모든 일에 초점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라는 당을 미리 그 다 준비를 합니다. 3번 폭리 사건하고 300사람 헷갈리지 마세요. 300사람은 세 가지 하얀 거고요. 이건 세 가지 가로를 말합니다. 자, 됐고요. 결국 이제 헌법을 바꾸고 그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공론화 되니까 한일 회담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곧 국교 정상화 된다는 게 공론화 되니까는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6.3 시위입니다. 4.19에 버금가는 시위를 할 정도로 큰 시위였었습니다.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이때 그 키워드는 사례 키워드는요. 군류 외교 중단하라, 매국적 외교 중단하라, 제2의 이완용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 이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울산 정유 공장이 준공되는데 요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6.3시 이제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65년에 체결됩니다.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신고가 된 겁니다. 해방 이후에 한일 국교정사가 체결됐다. 이때 협정을 기본협정이라고 합니다. 기본협정하고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뭐 이걸 청업 문제라고도 합니다. 청구권, 어업협정, 그리고 문화재, 한일 문화재 문제, 그리고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국민으로 이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지위 문제가 계속 그 주요한 논제였었단 말이에요. 일본 국민은, 일본국은 일본 내에 존재하는 이민족에 대한 그 차별 정책이 되게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요. 그 제1교포들은 아예 준범죄인으로 취급해갖고 지문달인 같은 걸 해갖고 등록을 해두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르게 취급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지위 문제도 언급이 됐었다. 나중에까지 계속 언급이 되고 언급되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개선되고 한 겁니다. 자, 이때 독도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현대적인 독도 문제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일종의 그 미국의 용병으로 파병을 합니다. 이 두 군데서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군데서 들어온 돈으로 70년에 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65년은 돈이 들어온 시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70년은 돈을 쓴 시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산업화에 정말 내세울 만한 업적들이 70년에 나타나게 돼요. 70년에. 자, 그리고요. 혹시나 미국이 돈을 주지 않을까봐 각서까지 받아요. 그 미국 국내에 있었던 대사한테 받은 각서인데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브라운 각서라고 합니다. 브라운 각서에 약속을 합니다. 이때 한국 군대에 군사물품 주기를 약속하고요. 한국 군대 장비를 현대화시켜 줄 약속을 하고요. 이때 M16이 들어온 겁니다. 칼빈에서. 그러니까 우리 체형에도 맞지 않는 큰 총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행군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막 뒤진단 말이야. 되게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걸기적거리고. 그때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불안각서 체결했고요. 이때 차관을 봤는데 AID 차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키워드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합니다. 방위 조약은 이승만 때, 경제협정은 이공화국 때, 행정협정은 30 때 체결합니다. 이걸 소파라고 해요. 소파는 편안하지 않나? 좀 안 편안했었던 겁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종의 치해법권적 지위를 인정해줬었던 겁니다. 자, 요걸 합치면은 1배프행이라고 합니다. 1배프행. 언제? 65년에. 65년, 66년에 있었던 게 1배프행. 일이 우리나라에 이제 배프가 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4년마다 대선이라는 것도 시간의 기준으로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65년과 70년을 꼭 기준으로 또 잡아주시고요. 대선을 기준하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 67년 선거는 큰 적이 없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압승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총선이 이제 중요했었는데 대통령을 2번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법에는 2번까지밖에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나올 수 있다라고 그걸 이제 개헌을 하려고 개헌은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이 총선할 때 이거를 그 굉장한 부정선거를 합니다. 3.15 이후에 가장 큰 부정선거라고 해요, 이게. 이른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해갖고 선거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공무원들이 나와갖고 막걸리 한 잔씩 줍니다. 그리고 고무신 나눠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도 이슈화되니까 이걸 묻히려고 한 게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입니다. 동베를린이라는 뜻이에요. 동베를린. 그 서독에 독일에 유학 갔었던 사람들이 그 베를린에서 서베를린에 동베를린을 이제 갔다 오고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간첩이 됐다라고 해갖고 이제 이슈화했었던 겁니다. 워낙 유명했었던 음악가였었기 때문에 그 서독이나 그 프랑스에서 항의 방문단이 막 와서 항의하고도 했었어요. 세계적인 작곡가인데 그 유럽의 유명한 그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대. 예전에 그 TV에서 본 말인데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이후에 그 혁신적인 음악가가 나온다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겠냐라고 할 때 윤희상이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는 악보가 있는데 악보가 이제 딱딱딱 분절된 음이래요. 한국은 이제 궁상각초라는 악보가 따로 이 서양 콩나물 그 그림하고 다른 이 악보가 있는데 한국의 음은 이렇게 딱딱딱 분절되는 게 아니라 음과 음 사이에 음이 있대.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듣지 못했던 음악을 만들었었대요. 굉장히 혁신적이었었나 봐요. 이제 그걸 우리는 그냥 간첩으로 좀 만들었었던 겁니다. 뭐 지금은 다 이제 풀렸죠. 해소가 됐죠. 그게 이제 오해가 이제 다 풀렸죠. 지금 이제 윤희상 음악제 같은 걸 이제 하기도 합니다. 통영 출신인데 거기서 합니다. 68년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68년은 한반도 긴장 국면, 68년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 65년에 베트남 파병했잖아요. 베트남 파병하니까 베트남은 공산당이라 북한하고 친구란 말이에요. 남한에서 베트남으로 군대를 파병하니까는 베트남이 북한에다 요청을 합니다. 야, 너희는 우리 좀 도와주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북한이 지금 군대를 보낼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적어도 남한이 함부로 군대를 파병하지 못하게는 해줄게. 좀 방해 공작을 펴줄게. 해갖고 버렸던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장공비들을 보내요 이때.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을 해갖고요. 한 30여 명 되는 그 무장공비를 청와대까지 보내갖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68년의 위기 때입니다. 1월에 있었던 겁니다. 청와대 근처까지 왔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정부함을 납포합니다. 미국 정부 푸에블로가 납포합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에 대규모의 무장공비가 침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마음껏 군대를 파견하는 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 좀 긴장하게 만든 겁니다. 야, 이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갖고 68년에 뭔가 변화된 게 되게 많았는데요. 우리도 복수하겠다고 실미도라는 부대를 만들어 갖고 김일성 죽이러 가겠다고 이제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영화로 나왔고 천만 영화 됐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영화입니다. 태극기 휘날림하고 실미도가 그게 처음 천만 된 거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 김신종 무장공비 사건 때문에 뭔 일이 터졌냐면요. 우리 남성들이 이때만 되면 너무 설레고 기분 좋아하는, 내가 드디어 애국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날이 있죠. 예비군이 이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군대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그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1년에 두 번 가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주기적으로 되는 게 참 이게 되게 많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참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자기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이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가면은 예비군 하다가 전화가 많이 와요. 뭐 하냐는데 뭐 하긴 마 국회에서 지금 불러갖고 와 일하고 왔지. 상대편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거 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한 상황이 좀 된단 말이죠. 이때. 자,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때 만들어집니다. 신분증이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 통과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신분증 만들어갖고 하나하나가 누군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는데요. 이게 그 일종의 전체주의 같은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신민서사하고 똑같은 서사구조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만들기 되게 좋은 분위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교련 수업도 실시해요. 나중에 교련 수업 반대하다가 연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교련 반대 시위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 삼선 개헌을 합니다. 삼선 개헌. 369, 369. 69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6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369라고 합니다. 대통령 3기까지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중임제한 철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3번까지만이라는 겁니다. 구분 좀 해주세요. 자, 사료도 한번 볼게요.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 그리고 구학을 일소화한다. 이 말 나오면 이제 5.16 군사전면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6억 달러를 주겠대. 그러면 62년에 김종필 5.15 매물 말합니다. 그리고 8억 달러 주겠다 그러면 이제 한일 기본협정을 말하는 거고요. 액수가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 청구권이라는 말을 쓴 건 뭐냐면요. 이게 배상조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들이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달라고 하니까 주는 돈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청구권. 우리가 또 이렇게 부탁해서 달라고 한다라는 걸로 한 겁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이걸 또 지들 내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독립 축하금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3년 지배한 동남아시아 나라도 얘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배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35년 지배한 나라도 이런 말을 못 들었다는 거죠. 되게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에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뭐냐면요. 식민지 문제를요. 얼렁뚱땅 넘어간 거예요.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게 말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도 그냥 일단 이것만 해결하려고 서로 그냥 되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냥 슬쩍 지나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20년 만에 친구가 다시 됐는데 국교 체결한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한 건데 가야 될 방향인데
그 부분을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게 되게 좀 아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이미 다 끝났지 않느냐, 니네가 다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1910년부터 무효라고 말한 거 아니야, 인마, 우리는. 걔들은 이제 저기에요, 45년도부터 무효라고. 그러니까 10년부터 45년까지는 합법적인 관계고, 45년도부터 무효라고 이렇게 니네가 말한 거 아니야,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친구가 됐지만, 끊임없이 평행에서 가는 친구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AI 차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70년은 이제 돈을 쓰는 시기라고 기억 좀 해두세요. 이제 본격적인 경제 발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엄청난 성과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요. 수출 자유무역지대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뭐 세금 같은 게 특혜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좀 특혜를 주는 그런 지대를 만듭니다. 지금 뭐 베트남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데 했었던 정책을 이때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산, 나중에는 이리에도 만듭니다. 자, 포항지철을 만든다. 포항지철을 뺐다가 울산 정유공장장 같이 써두세요. 경복속도로, 그리고 새마을운동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불균등 정책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지역별로도 불균등이고요. 경상도 위주로 갖고, 그리고 계급별로도 불균등입니다. 대기업 위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노동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전태일 분신 사건이에요. 이분이 분신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요. 법을 지키라 했었어요. 근로기준법. 편하게 두 문자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마포경세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일배부행, 일배부행하고 마포경세전 너무 잘 나오니까 이 두 개는 기억 좀 해두세요. 65년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 70년 돈 쓰는 시기에 두 문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 대선 염두에 두세요. 요 대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요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뒤에 7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영구 집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마음을 이렇게 확 안 열어준 겁니다. 이때 40대 기소론을 내세우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등장하는데 둘이 이제 경쟁이었고 김대중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나섰다 그러면 이제 이 7대 대선을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암울한 선거예요. 이게 우리 그 지역 감정을 이제 정적인 지역 감정을 만든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이때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이 나왔다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간의 지역 감정이 생겼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된 겁니다. 김대중이 나섰는데 이때는 지역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김대중의 득표율이 되게 높았었고요. 전라도에서도 박정희 득표율이 되게 높았었어요. 이때는. 경상북도만 빼놓고 보면은 김대중이 이겼나? 하여튼 되게 비슷했었어요. 경상북도만 빼놓고 보면은 그 정도로 박빙이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만 100만 표 차이가 났고요. 그 외에는 비슷했단 말이에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큰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72년, 73년에 나타나는 건데 71년 선거의 결과가 72년, 73년입니다. 72년에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어요. 이게 유신 체제로 가는 겁니다. 73년에는 김대중을 죽이려 했었어요. 이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 선거에서 이어졌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선거를 계기로 이 선거 때부터 있잖아요. 전라도라는 지역 자체를 이제 빨갱이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좀 아실 거예요. 그 한 지역 자체를 그냥 빨갱이로 취급하는 그 논리가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게 이 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힌 선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나로 통합돼 갖고 이 통합된 힘을 가지고 커나가도 부족한데 이제 감당하기 힘든, 씻기 되게 힘든 이 지역 갈등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선거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큰 치명상을 좀 남긴 선거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될 겁니다. 자, 요즘에는 뭔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대통령이 대탕트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걸 선언하게 됩니다. 그걸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트루먼 독트린에 반대는 말이에요. 트루먼은 솔직한 남자죠. 나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했던 사람이고 냉전이 시작됐던 시기고요. 닉슨은 거짓말하다가 하야당한 사람인 거 아시죠? 거짓말장이야. 나는 공산당도 좋아요. 나는 사회주의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탕트가 시작됩니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 즈음에 이게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해 무드를 이용해 갖고 영구 집권 지체를 만들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화해 무드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남북한이 처음으로 합의한 문서를 만들어요. 이걸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잘 나오죠. 자, 8.15 선언 그리고 남북 적십자. 처음에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괴물자 취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만나기 힘들고요. 인도주의 단체를 먼저 만나게 합니다. 적십자사는 그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회담을 한 거예요. 예비회담을 먼저 하고요. 여기서 이제 떠볼 거 떠보고
그 남북한의 실세들이 만납니다. 실세들이 만나갖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울하고 평양에서 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합의했지롱 하면서 발표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남북한 최초의 합의 문서이기 때문에 워낙 잘 나옵니다. 뭐 합의했나 봅시다. 통일의 원칙을 합의해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우리 원칙입니다. 자, 우리는 자평하는 민족이에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민족 대단결 나오면은 요겁니다. 요걸 키워드 잘 보세요. 그리고 혹시 오해로 있잖아요. 오해로 인하여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중간에 어떤 기구를 하나 더 갖고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사건에 당사자들이 당국의 최고 권위자가 전화를 해갖고 해결할 수 있게 상설전화, 직통전화를 개설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기억해두세요. 원칙 잘 나옵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직통전화 싸조 하시면 돼요. 7사할 때 4, 조절위원회 조 하면 됩니다. 직통전화 싸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평하는 민족이다. 자, 이걸 계기로 한국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고요. 형제자매와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진 채로 못 만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인데. 이 이산가족이 되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뭐 짓밟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유신치자가 발표됩니다. 이게 7월이고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영구집권치자 발표돼요. 이제 대통령은 너희들이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뽑을게 라는 그걸 발표하게 됩니다. 자, 국회를 해산시키고요. 비상계엄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는데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합니다.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개헌 국민투표가 이제 찬성 쪽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말하는 걸 거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투표는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조금만 선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투표는 대체로 높게 나옵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하게 되고요.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거도 못하고 국회에서 간선도 못하고 국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의 차단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긴급조치권을 발령하는데 긴급조치권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보다 대통령 명령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통령 명령이 상위법이 되는 그런 걸 만든 겁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분립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법관들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고요. 임명할 수 있고. 그래서 상권분립이 무너진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고요. 대법관들을 이제 지명할 수 있고 사실상 왕체제가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합치면 긴통이라고 해요. 긴통. 긴통해요. 해상권하고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다. 긴통해요. 긴통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이 아니라 긴통이에요. 길게 통치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73년에는요, 요 분위기를 이어갖고 한 번 더 합니다. 6.23 호혜평등선언이라고 해갖고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너희들이 자유주의국가와 수교하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이제 바깥으로 나서라. 이게 호혜평등선언입니다. 그냥 이건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죽이려 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더는 이걸 봐줄 수 없다. 유신헌법이라는 영구집권 취재를 만들었지. 그 야당 대표였었던 김대중을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이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요. 당시 제야의 대통령으로 불렸었던 장준하라는 사람이 현실 대통령 박정희고요. 제야의 대통령을 장준하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둘이 대립하는 모양새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출신이고 장준하는 독립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실제 대통령이고 장준하는 제야 인사 중에 가장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묘하게 라이벌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섭니다. 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73년입니다. 74년부터는 이제 반유신투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 정책과 그리고 유신투쟁이 나타나는 거, 유신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을 그 두 개의 대립구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긴급조치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논의를 사전 차단시키는 일종의 대통령 명령을, 법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에 반해서 이제 데모가 자꾸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모가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거에 기해서 그 데모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는데 이걸 민청항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공산당 배후 조직이라고 하는 그 민청항련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요. 사형 판결 안 해주니까 대법관을 다 갈아갖고 이제 갈린 사람들이 사형 판결합니다. 사형 판결했는데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사법학회에서 이날을 사법상 암흑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 민청항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발표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었던 언론들이 한마디도 언론 못합니다. 지금 유신 시기니까.
그 중에 언론인들 중에서 젊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이 사람들이 그 반유신 투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유 언론 실천을 선언하게 돼요. 이거에 크게 자극을 받은 겁니다. 민청년 사건에. 자, 그러자 정부는 얘들 자르라고요. 그 광고주들을 언론 사주들을 이제 압박하게 됩니다. 언론 사주를 압박하고 그 언론사에다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 기업들을 압박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신문에 광고가 실리지 않은 백지 광고 사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언론사주들이 얘들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잘려갖고 간 데가 어디냐면 출판업과 인쇄업으로 이제 많이 가게 돼요.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생각지 않게 이게 인쇄 출판업을 되게 이제 키우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 출판 문화나 인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아주 역설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5년 넘어가면 75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른바 도민노라고 하는 베트남 공산화로 이제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 75년에 베트남 공산화 되면서 그 위기 때문에 그 도민노라는 그 위기 때문에 그 한반도 내에서도 그 반공의 분위기에 다시 이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었던 학생이라는 조직을 없애고요. 학생의 이름을 호국단으로 만들어갖고 군사조직으로 만들어요, 이때.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민방위. 이제는 예비군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비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민간인 되고 나서도 민간인 복장으로 뭔가 소집할 때마다 소집해갖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방위가 이때 창설돼요. 김신조하고 베트남 공산화는 그 여러분들이 애국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넓혀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반유신 투쟁이 더 확산되게 되는데 긴급조치 9호가 이제 긴급조치 이제 9번째 발표한 건데 이제 가장 최종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 개헌운동하던 장준하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75년입니다. 사례 좀 볼게요. 자, 평화시장이라는 거, 쌍문동과 평화시장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쌍문동이 고향인 사람은 그 아기공룡 둘리도 있지만요. 그리고 응팔도 있죠. 응답하라 1988. 자, 그리고 쌍문동이 그 평화시장 전태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7.4 남북공동선언 자평하는 민족이다. 민족 대단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유신헌법, 긴통, 긴급조치 통일주의 국민에게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긴급조치, 헌법을 부정 비방한다, 안 된다 이런 말 있으면 긴급조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준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76년이 되면서 이제 반유신투쟁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유신투쟁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유신투쟁에. 자, 선거 뒤에 72년 유신체제 성립 이후에 김대중 납치 사건과 장준하의 개헌운동, 이게 이제 촉발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74년에 민청황령 사건하고 자유언론 투쟁이 있죠. 요건 이제 중간에 끼어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장준하가 죽은 게 이게 좀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더 이상 이제 둬서는 안 되겠다. 그 반인륜적인 독재 조건을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나선 게 재야인사와 야당 정치인들이 다 모여갖고 명동성당에서 3.1 기념미사를 드릴 때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갖고 딱 한 번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반유신투쟁의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민주구국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분기점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시기 때에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베트남 공산화 되고 나서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이놈들이 미쳤는가? 북한하고 미국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국하고 갈등하는 또 하나의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거를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려 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공산화 되고 난 직후에 뭔가 뻘치래요. 그 미군 병사를 죽입니다. 판문점에서. 이거 이후로 있잖아요. 원래 판문점은 비무장지대거든요. 권총도 차면 안 되고 무장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후로 무장하게 됐던 거예요. 판문점에. 그리고 이거 전에는 판문점에 경계선이 없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서로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이제 한 발짝도 넘어가면 안 되는 이제 엄혹한 분위기가 이제 된 겁니다. 되게 분위기 이상하게 좀 바꿔놨어요. 한편 고구마 사건이라고 했고, 민중들이 농협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투쟁해갖고 이겼던 거의 첫 사례라 되게 의미 있게 다룹니다. 자, 그래서 수출 100억 달러 달성했다. 럭키 세븐 77년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인 성과는 계속 내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요, 결국 유신이 몰락하게 되는데 유신 몰락이 79년입니다. 그래서 유신 시기는 제일 잘 나오는 게 언제냐면요, 72년 그리고 79년입니다. 72년은 유신이 성립되는 시기라 잘 나오는 거고요. 성립하는 과정 중요합니다. 74 뒤에 유신 헌법 나왔다는 거. 79년에 유신이 붕괴되는 시기라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이 반유신 투쟁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은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농성이 어디서 됐냐면은 신민당사, 그다음 야당은 있었어요. 신민당사에서 합니다. 신민당사를 빌려줬다고 그 신민당 대표였었던 야당 그 정치인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웃기죠? 대통령이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권 분립이 없었던 시기에 이제 때는. 자, 그러자 김영삼의 정책 고향에 있었던 부산 마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원래는 그 사람 부산 대학생 하나가 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교내 시위를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더니 이게 가두시로 나왔고요. 가두시로 나왔는데 이제 시민들까지 붙기 시작해갖고 엄청난 시위를 먼저 뜬 겁니다. 부산에서 시작했고요. 마산 사람도 호응을 한 겁니다. 부마항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계엄령과 위수령이 또 발표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병대하고 공수부대를 진입을 합니다. 여기다 진입을 해갖고 굉장히 큰 살상을 하려 했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2인자고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있었는데 차지철이 캄보디아가 자국민을 200만, 300만을 죽였거든요. 까짓 거 우리라고 그거 못하냐라고 하면서 이거 호언장담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각하 이거는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설득하려고 하는데 너는 너무 물러선 문제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갈 것을 이제 표방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김재규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중단시킨 게 그 시해한 겁니다. 11.6 사태입니다. 그게. 자,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이 11.6 사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11.6 사태로 서울의 봄이 오려니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박정희가 키웠었던 새끼 군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최규하 과도 내각이 수립되고요.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이 과도 정부를 무시하고요. 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었던 이 살해 사건을 조사하던 군 내부의 보안 사령관이 이 사이를 틈타갖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걸 12.12 쿠데타라고 합니다. 12.12 이게 79년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하는데 김밥을 사갔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데 전경들이 들이닥쳤고 이 사람들 막 강제 진압했단 말이죠. 한 명이 죽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강제 진압할 때 김밥을 밟았대요. 화가 나갖고 너 왜 김부셨어? 하면서 막 싸웠다는 겁니다. 와 김부셨노? 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와 김부셔 12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와 김부시고 12 했냐? 와 김부십 12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구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요. 이게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었었어요. 눈치를 좀 보고 이렇게 움직이느냐고. 그 와중에 신군부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 얘들이 도대체 왜 나선 걸까라는 걸 이제 그 한번 살펴보려고 대학생들 있잖아요.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서울역 시위를 하게 됩니다. 한 10만 명이 모이는데요. 일단 신군부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려고 했는데 당시 정치인들이 말리기도 했었고 야 니네 지금 이거 저기 전달에 탱크가 지금 가려고 하니까 얼른 피해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회군하자라는 의사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철수하게 됩니다. 철수하고 이들의 태도가 확인되면 다시 모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5월 17일에 바로 다음 날에 야 이거 얘들 이제 긴장한 겁니다. 이거 이대로 그냥 천천히 가다가는 정권을 잡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갖고 계엄령을 더 확대합니다. 이때 계엄령은요. 제주도를 뺀 계엄령입니다. 즉 부분 계엄이에요. 부분 계엄일 때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합니다. 근데 제주도를 포함시킵니다. 전국 계엄으로 확대합니다. 이러면 이거를 대통령이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휘할 때는 이걸 통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지휘할 때는 대통령 하나만 멱살 잡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그걸 지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계엄을 확대하고 나서 최규하를 일단 잡아놓고 이제 정권을 잡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나왔지 뭐예요. 다시 나왔지 뭐예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전남대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다시 나오는데 이거 이제 강경 진압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공수부대 투입해갖고 이걸 진압하게 되는데 이게 시민군이 결성되거든요. 시민군이 결성됩니다. 이 시민군을 공수부대를 투입해갖고 이제 무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그걸 진압하고 난 뒤에 국보기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국보를 설치해갖고 차근차근 이제 정권 장악해 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11대 대선을 일단 대통령이 되고요. 통일 주체 국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꿔요. 7년 단임. 7년 단임.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 통일 주체 회의가 아니라 비슷한 간선제입니다. 예, 체육관에서 아는 사람 불러모으고 안거 일어나 하는 겁니다. 요거로 대통령이 다시 되는데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5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데 똑똑합니다. 언론사 잡아요. 언론 통폐합을 합니다. 언론 기본법을 지정해갖고 언론사를 통폐합을 하고요. 언론사를 그 통제하고 삼청국대를 만드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깡패들을 잡겠다라고 해갖고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제하는 그 수단으로 삼습니다. 전두환도 그래요. 전두환도 깡패들 잡겠다는 핑계로 삼청국대를 만드는데 이거 대학교 아니에요. 여기 가면 뒤집니다.
자기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함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족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그냥 잡혀가갖고 군생활하다 옵니다. 군생활 내내 군기교육만 받다 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 남았죠.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진이고요. 삼천육대 사진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사료는 공수부대를 투입했다는 걸 키워들어 보시면 되고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때 죽었던 사람을 나중에 이제 영혼 결혼식 시키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하는 노래 있죠. 키워드로 잘 좀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좀 달라라고 하면서 했었던 게 뭐냐면 자유화 조치를 취해요. 이거 워낙 잘 나오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앴다. 자, 교복 두발 자유화하고요. 그리고 과외 금지하고 대입 본고사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로 들어가는 시험을 조금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졸업 정원제를 만드는데 들어가기 쉽게 해요. 대학교 들어가기 쉽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는 그 대학 입학 시험을 조금 좀 완화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대학생을 많이 만들어 갖고 있죠. 전두환한테 그 데모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양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되게 이제 아유 실수했네 골치 아프네 하게 만듭니다. 이거 두 번째 따면요. 본과 졸업생은 통교 자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과 졸업생 통교 자유 하시면 이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기 때 반미 투쟁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군사 지휘권이 없거든요. 근데 군대가 움직였잖아. 공수부대가.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게 공수부대인데 이거를 미국이 알았거나 미국이 후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원, 미국 공사관을 습격했다 그러면 이거 이때 일이라는 거, 5.18 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때 경제는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거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우민화 정책을 핍니다. 우민화 정책. 백성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않게 하려고 3S 정책이라고 했고요.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고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자극적인 거에 빠지게 합니다. 요거 덕분에 그 컬러 TV가 나온 거예요. 화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프로야구 출범에 따른 이때입니다. 이때는 영화 제목이 뭐 거의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뭐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삼류영화밖에 못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화가 좀 잘 나왔던 때가 60년대였었고 완전 침체가 됐었던 게 7, 80년대. 특히 80년대가 완전 영화가 완전 바닥했었던 시기였었어요. 수준 낮은 질 낮은 영화만 나왔던 게. 이제 그러고 영화 산업이 다시 지금 부활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상도 타고 지금 한류라는 그 분위기의 정점에 있게 된 겁니다. 남북관계를 한번 볼까요? 남북관계는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납니다. 50년 전쟁 이후에 35년 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극히 일부지만요. 희망을 봤다라는 거지. 가족들이 헤어졌는데 자력도 아니고 타력으로 헤어진 건데 남북간이 워낙 대치 상황이라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내 누나, 내 동생, 우리 부모님, 내 자식들, 내 부인 이걸 만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인도적이죠. 정치가 좀 무서운 겁니다. 남북이 그렇게 대립관계였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가 이때 만난 겁니다. 전두환은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것, 눈에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거 자유화 조치도 마찬가지고요. 남북 이산가족 만난 건 굉장히 큰 변화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좀 독특했었던 게 전두환을 죽이겠다고 북한이 테러를 했었거든요. 83년에. 근데 84년에 남한에 굉장히 큰 수재가 발생했었어요. 남한 수재가 발생했는데 북한이 쌀을 보내줍니다. 구호물자를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고마워하면서 85년에 갑자기 서로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반전에 반전이 막 이게 너무 폭이 크게 반전이 나타나갖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또 북한 놈 나쁜 놈 하면서 또 욕하고 있고요. 북한의 금강산댐을 만들다면서 북한을 또 악마로 몰아갖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요. 그냥 뉴스를 계속 그 말로만 도배했었어요. 북한의 금강산댐을 열면은 우리가 수공을 당하는데 63빌딩 일부만 남기고 서울이 다 잠긴다라고 하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를 막 이렇게 대학 교수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완전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었어요. 86년에는. 그리고 87년에 칼기 폭파되고 나서 보름 뒤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칼기 폭파 직전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거든요.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를 바꾸는데 직선제 해갖고 이제 그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정권 교체 실패예요. 참고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시기 때 경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이것도 나오니까. 박정희 시기 경제는 경제별 5개년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2차 계획 때는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섬유, 신발, 가발, 인형에 눈깔 붙이는 거 그게 주였었는데 이래갖고는 돈 못 번다 해갖고 중화공업 정책에 나서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국제적인 분업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만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과 우리가 이제 일본의 기업이 버리는 걸 우리가 이제 주워갖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이 버리는 걸 주워갖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분업 구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첨단 산업으로 가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얘가 이제 주사받고 하는 거고, 얘가 다음 단계로 가면서 그걸 이제 주사받고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중화학공업이 이제 사양산업 같은 걸로 이제 취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성공시켜갖고 이제 굉장히 큰 단계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중화학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중화학공업은 이제 철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건데, 산업에 쌀로 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국산화를 해야지만 중화학공업을 만들 거. 그러니까 뭐 자동차니 벤이 이런 그 큰 철로 만드는 이런 큰 기계들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갖고 팔려면은 그 전제가 되는 철을 우리가 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철과 기름을 국산해야 됩니다. 원유 캐는 거 말고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잠깐 보자 했었던 거 있죠. 이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정유 공장 64년에 포항제철이 중요한데요. 70년에 기공실을 갖고 73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화공업 정책은 유신 시기 때 70년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차 5개년 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요. 72년부터 이제 중화공업 정책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고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 와중에 수출 100억 달러를 생각보다 빠르게 달성했었던 것이고요. 중화공업 정책이 이제 궤도에 오르면서. 자, 이때는 차관 의존도가 되게 높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 전쟁으로 다 망했던 나라였었는데. 그래서 차관 의존도가 되게 높았었습니다. 일본 차관이 뭐였었죠? 한일 기본협정. 미국 차관이 뭐였었죠? 베트남 파병. 이승만 시기 때는 미국 차관밖에 없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일본 차관이 이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거의 반반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다가 차관 얻은 게 이게 광부하고 간호사 파견했었던 겁니다. 차관을 얻겠다는 조건으로 사람을 보냈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파견했었던 사람들이 군인만 보낸 게 아니라요. 베트남 재건 사업으로도 이제 인력도 보내거든요. 그 인력을 보내는데 전쟁이 아쉽게도 75년에 끝나는데 73년에 철수를 합니다. 대부분. 야, 이거 큰일 났잖아. 게다가 73년에는 1차 오일 쇼크가 있어갖고 석유값이 엄청 뛰었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는. 이제 막 우리는 수출물품으로 파는데 기름값이 비싸지면 다 비싸지잖아요. 물건값이.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야, 머리를 진짜 잘 썼습니다. 베트남에 갔었던 이 산업 인력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요. 그대로 중동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중동 특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중동은 지금 오일머니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을 막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 막 도로도 닦고 뭐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력으로 보낸 겁니다. 노동자로. 그래갖고 그 돈이 일부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극복해내요. 1차 오일 쇼크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79년에 78년, 80년 사이에 오일 쇼크가 다시 터지는데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큰 위기가 됐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망쟁이 있었지. 경제로는 오일 쇼크 때문에 경제도 엄청 안 좋았었지.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개발 국가는, 저산업 국가는 이게 저가 경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경쟁 반드시 필요한 게 저임금입니다. 임금을 적게 주려면 곡식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저임금, 저곡식 가격 정책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이죠?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었었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었다. 노동상권의 보장이 안 됐었다.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민들의 수매가가 낮아갖고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쌀값을 낮추려고요. 쌀 좀 그만 먹어 임마!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식을 장려하고요. 밀가루를 많이 먹으라 했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 때 라면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럼 빵 많이 만들어서 빵 좀 먹어 임마 하면서 빵 많이 먹으라 했었단 말이에요. 분식 장려했었습니다. 분식. 1, 2차 오일 쇼크는 다 유신 시기 때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나마 이 학생들이 저항한다고 내세웠었던 게 장발, 그리고 통기타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가 있잖아요. 머리를 스포츠로 밀고 다니게 했었어요. 아니면은 경찰들이 와갖고 이제 잘랐었단 말이에요. 머리 기르는 자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미니스커트 못 입었었는데 여성들의 저항은 이제 미니스커트였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때 문화였었다. 일종의 저항 문화, 뭐 히피 문화 같은 뭐 그런 거였었습니다. 자, 전두환 때 3조항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가가 폭등하면요, 사람들이 유전을 되게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 폭락으로 이어져요. 농사도 그래, 농사도. 농산물이 만약에 요번에 대박 쳤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다 그것만 심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를 탄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도박이래. 그 유가도 그래. 유가가 폭등하면, 이게 1차 오일 쇼크, 이게 2차 오일 쇼크인데요. 유가가 폭등하면은 사람들이 유전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안 하고 있다가 유전 개발을 엄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쯤에는 유가가 폭락했었는데 그 뒤에 전두환 시기 때는 그게 폭등했었는데 물가 전반적으로 폭등했었는데 전두환 시기 때는 그게 폭락하게 돼요. 유전 개발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도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시기 때 경제가 호황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맨날 내세우는 게 뭐 지금 이제 저 없으니까 안 그런데 살아있을 때 계속 저기 자랑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 때는 경제는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떨어집니다. 이게 저유가, 저달러, 저환율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을 때였었습니다. 이때가. 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제 전두환 마지막 시기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두환은 80년에 그 11대 대통령이 됐다가 헌법을 바꾸고 81년에 대통령이 다시 됩니다. 81년부터 7년까지가 임기인데 7년 단임제니까. 자, 87년에 뜬금없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만둘 때 이랬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건 그 개인적인 대면관계 할 때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일 때는 끝인상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끝마무리만 잘하면 사람들은 마지막 것만 기억할 거다라고 해갖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걸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있죠. 올림픽이 이제 88년에 열리는데 올림픽 4년 단위 열리니까 야, 내가 올림픽까지만 내가 하고 내려가면 안 될까? 이랬어요. 이게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외국인들이 싫어한다. 그런 거 혼란스러워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다가 사람들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제 그건 물려쳤고 대신에 자기 세력으로 다시 이걸 물려주려고 무슨 말을 하냐면요.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임기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로 바꿔주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그 번복합니다. 야, 외국인들이 오면은 선거하고 막 복잡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건 신뢰야. 그러니까 현행 헌법으로 그냥 대통령을 뽑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4월 13일에 말했었던 호원 조치입니다. 현행 헌법으로 그냥 계속 가겠다라는 거. 사람들이 이거 듣고 이제 빡 돌아요. 이것도 영구집권 또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빡 돕니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거든. 거기다가 전두환 시기 때는 사람들 잡아다 고문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 1월에 고문해갖고 서울대생이 죽었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게 밝혀진 거를 그 하급 경찰관들 몇 명만 집어넣고 이제 그걸 이제 무마하고 말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추적해내갖고 밝혀냅니다. 연관된 사람들을. 이번에 1987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과정을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박종철 고문치 사건이 이제 그게 크게 드러나게 돼요. 크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 서울대생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갖고 거기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분들이 발표를 합니다. 명동성당에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본격적인 그 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운동본부라는. 자, 이걸 계기로 이제 6월 항쟁이 이제 전개되게 돼요. 자, 그렇게 시위가 진행되는 중에 6월 9일에는 연세대장이 체류탄 직격탄을 맞고 또 시위 도중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학생의 죽음이 국민들을 굉장히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라는 커다란 시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국적인 시위를. 이때 참여하지 못했었던 직장인들은요, 휴지 같은 걸 뿌리면서 여기 시위에 동조하고요. 그 버스 기사님과 택시 기사님분들은 크락션을 울리면서 동조하고 이제 거의 모두가 이렇게 동조하는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시위였습니다. 이것까지를 우리 3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4.19, 5.18, 6월 항쟁, 4, 5, 6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 있었던 그 부망제까지 하면 4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4.19 혁명을 1960 체제라고 하고요. 4.19로 바뀐 체제를 1980, 5.18은 바꾸지 못했어요. 그때는 전두환에 의해 진압됩니다. 다만 5.18에 대한 그 채무 의식들을 크게 느끼게 돼요.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전두환 시기 때 민주화 운동은 거의 5.18의 영향이라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진행 와중에 이게 1987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987로 만들어진 체제, 현행 체제를 1987 체제라고 합니다. 1987 체제. 자,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그림도. 자, 이걸 계기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위 와중에 이때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 자기 후임자를